우리는 항복하거나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프랑스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와 대양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감과 힘을 길러 하늘에서 싸울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의 땅을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상륙 지점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들판과 거리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언덕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We shall never surrender. 네, 프렌테 트리콜로 메인 배너 문구이기도 하죠. We shall never surrender. 우리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연설은 그 유명한 영국의 전 수상 윈스턴 처칠의 연설입니다. 영화 덩케르크를 통해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프랑스 점령이 확 실시되자 프랑스로 파병 보낸 영국군들이 프랑스 덩케르크 해변에서 대규모 철수작전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민간 어선도 총 출동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공적인 철수작전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還한 병사들은 전열을 가다듬어 다시 싸우게 되었고 그 결과 2차 세계대전은 나치 독일의 패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덩케르크에서 철수하던 병사들은 고개를 숙인 채 돌아왔었다고 하죠. 패잔병처럼. 하지만 그러한 병사들과 시리에 빠졌을 국민들에게 처칠은 우린 어디에서나 싸울 것이다 라는 의지를 천명하게 됩니다. 패배가 아닌 성공으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봤던 거죠. 지난 용인 미르에서 천안가의 패배는 정말 충격적이었고 우리가 목표로 한 승격과 점점 멀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숙였고 집으로 가는 발걸음은 정말 무거웠습니다. 마치 덩케르크에서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았는데요. 이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도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할지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러한 패배를 당한 에피소드는 뷰도 현저히 줄고 우리가 에너지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조감이 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앞서 소개해드렸던 처칠 수상의 연설이 생각났고 이를 다시 한번 곱씹으며 스스로 의지를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다시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끝까지 싸우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더 함께 해야 하고 더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희 골다방 크루가 되기 위해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늦은 밤입니다. 이 늦은 밤에 모여주셨습니다. 패널분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직관 승률 0%, 승리가 고픈 승고 건너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승리의 오픈 건너스님 나와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연휴 내내 전부 치고 국 끓이고 밥 짓느라 바빴던 청주 주부 강윤입니다. 네, 주부 구단입니다. 청주 계랑 강유님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추석 연휴 이제 끝났는데 각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잘 못 보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느라? 경기도 경기인데 둘째가 폐렴에 걸려가지고 연휴 동안 또? 아무 데도 못 가고 집에만 있었거든요. 둘째 짜증을 다 받아주느라 매우 힘든 연휴를 보냈습니다. 입원했나요? 입원은 안 했고요. 그냥 다행이네요. 약만 먹고 있는데 아시잖아요. 애들 아픔이 어떤지. 그쵸. 아우, 그냥 한 단어로 종합이 됩니다. 헬. 아주 힘들었습니다. 아주 힘든 연휴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강유님은 주부로서의 역할을 뭐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또 뭐 하신 거 없으세요, 특별히? 네, 저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제 한 6년 돼서 아버지 납골당 어머니랑 같이 다녀오고 뭐 별건 없었어요. 제가 지난 부산 여행을 다니면서 감기를 좀 걸렸었는데 연휴 내내 밥하느라 바쁘고 불 앞에서 땀 흘리고 샤워하고 그랬더니 감기가 쑥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나았어요. 조금 이제 괜찮으신 것 같아요. 네네네, 목소리가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또 지난 경기 때 만났을 때는 또 그때도 목소리가 안 좋으셔서 완전히, 그렇죠. 여러분들 진짜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니 9월에 폭염주의보가 내리는 게 이게 말이 되나? 말이야. 이 선선해질 줄 알고 몸은 준비했는데 아직도 더운 거 보고 이 몸들이 다들 적응 못하고 놀라서 아픈 것 같아요. 저도 요번에 가족이 조금 아파가지고 네네네. 응급실도 갔다 오고 뭐 병원도 갔다 오고 했었는데 이게 뭐랄까 그 연휴에도 못 쉬고 일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뭐 회사에서도 좀 일이 있어서 소방 대원들 이렇게 출동하는 그 일을 좀 같이 한 것도 있었는데 진짜 못 쉬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들 건강하십시오. 정말
마흔입니다, 마흔. 네, 맥마흔이 아니라 마흔입니다. 아, 그나저나 건어스님 지난번에 미르 처음 가보셨잖아요. 네, 처음 갔죠. 네, 어떠셨습니까? 일단은 미르가 최근에 지어진 경기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경기장 네. 안에 부대 시설도 잘 되어 있었고 종합 경기장인데도 그렇게 시야가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경기 보는데 불편함이 없었고 다만 이제 의자가 좀 깨끗하지 않아가지고 맞아, 예, 맞아. 그게 좀 아쉬웠지만 전체적으로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르를 처음 가봤는데 뭐 원정으로 처음 가본 구장이 많았지만 이게 또 원정이기 때문에 큰 감흥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임시 홈 구장이긴 하지만 이 마치 처음 빅보드에 축구 보러 갔었던 그때와 좀 비슷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되게 설레고 좋았었습니다. 그런 경기 이겼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요. 결과 빼고 다 좋았죠. 그렇죠. 아니, 현장에서 제가 이제 경기 끝나고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이제 소변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 계신 분께서 딱 쳐다보더니 서로 얼굴 마주친 거야. 그리고 팟캐스트 잘 듣고 있다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어색한 상황 아시죠? 서로 몸은 움직일 수 없는데 얼굴만 보고서 근데 어색했는데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 또 팟캐스트를 아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꼭 손 씻고 압수하시길. 예. 당연합니다. 예. 네네네. 천안전 브이로그 이제 업로드를 했는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 호두 과자를 건어스님이 드셨잖아요. 네. 그렇죠. 왜 껍질도 안 벗기고 그냥 드신 거예요? 이게 동점골이었잖아요. 예, 흥분한 건가? 선수들도 이제 세레머니 최대한 이제 자제하고 빨리 경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호두과자 껍질을 까서 먹으면 모양이 되게 웃기고 느낌도 안 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나름 터프하게 먹으려고 그렇게 먹었는데 영상 보니까 완전 찐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난 미친 줄 알았어. 그래도 제가 나름 고독한 또 냉정한 독설가인데 앞으로 제 이미지 어떡하나 싶습니다, 지금. 찐따 같지는 않았는데 그대로 먹는 건 아니니까 솔직히 걱정했는데 다행히 나중에 껍질을 벗기셨더라고요. 이 그게 그나마 껍질째 다행이었어. 그냥 먹어보는 것도 그림이 참 좋았을 텐데. 또 뱉으셨어요, 또. 예. 영상엔 안 나왔던데? 네. 벗겨서 먹는 거? 네, 일부러 좀 더러울 것 같아서 뺐습니다. 다음에 천안을 혹시라도 만나게 되면은 그때는 껍질째 삼키는 것까지 한번 유튜브를 위해서 한번 하시는 거 어떤지. 천안을 또 만나는 건 저희가 승격을 못 한다는 얘긴데 왠지 하하. 그 발언은 좀 잘못하신 게 아닌가.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예. 네, 조심하셔야겠는데. 그러네. 세 경기 다 했구나. 네. 세 경기 다 했는데 천안과 1승 2패입니다. 수원 전적이. 이게 말이 됩니까? 화가 나는 경기였던 것 같고 아시겠지만 건어스님 무승 요정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이 컨셉으로 자꾸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날 진짜로 역전골 그것도 거의 막판에 먹었을 때 건어스님 표정이 굳었어요. 맞아요. 너무 좌절하셔가지고 정말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저 냉혈한 인간이 저렇게 허탈한 모습하고 말을 잃어갖고 멍하니 보는 모습 보니까는 이게 진짜 제가 뭐 10년 지기 친구지만 가슴이 저도 조금 찡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거 보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이 말이 좀 조심스럽지만 보기 좋다고 해야 되나? 그게 뭐였냐면 건어스님이 항상 이 냉정한 척이신지 정말 냉정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컨셉을 유지하시느라 수원과 약간 거리감이 있는 스탠스를 취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약간 그런 게 있죠. 예. 네. 근데 그렇게 허탈해하는 걸 보고 역시 이분도 진심이구나 이런 걸 느껴서 그 모습이 보고 싶지 않았지만 그 모습 자체가 막 그렇게 막 나빠 보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 거 아니야? 이제 들어왔다. 뭐가 들어와? 이 수원 이 에어에 들어왔다. 네. 좀 이런 뜻이 아닐까 싶었고 그날 건어스님이 대머리를 가지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 이거 브라이언 님이 하신 말씀이 탈모를 가지고 놀리면 탈모 김을 맞는다. 건어스님 이제 큰일 났네. 그날 유일하게 진 대머리가 어디 대머리죠? 우리 대머리입니다. 리버풀 대머리도 지지 않았나요? 리버풀 대머리만 그쪽이 졌죠. 아니니까 아니 뮬 대머리도 졌는데 근데 저는 그날 대머리 갖다 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피해갈 거고 이제 두 분은 탈모 빔이 오지 않을까. 저는 이미 좀 빠지고 있어가지고 큰일 났네요. 뭐지 그거 먹는 거?
마이녹실인가 그거 드셔야겠네. 모르겠어요. 먹어야겠네 이제. 네, 하여튼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그래도 생각보다 댓글에는 네, 그 맞아요. 응원의 댓글이 많더라고요. 그 뭐 오지 마라 이런 얘기가 또 있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우리 구독자분들은 또 마음이 착하셔서 좋게 생각하시고 같이 해보자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맞아요. 네. 좋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거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건어스님이 잘못이 아니라 그렇죠. 아니 7경기나 쳐 보러 가는 동안 한 번을 못 이겨주는 팀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원주에서 수원까지 갔는데 말이 안 되잖아. 네. 팀 승률이 그래도 4할 네. 나오는데. 건어스님이 가서 진 게 아니라 7경기나 봐주러 갔는 동안 한 번을 이겨주지 못하는 팀이 문제다. 어렵게 맞습니다. 갔는데 이기지 네. 못하는 걸 탓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댓글로 많은 응원을 해주셔서 아마 건어스님이 직관 가갖고 이번 시즌에 첫 승을 하면 울어야 되지 않을까요? 야, 그림이 그려주지 않을까? 그 직관 첫 승이 언젠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해드리면 참 좋을 텐데, 제가 또 굉장히 냉혈한인 사람이어가지고, 눈물샘이 마른 지 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양파를 좀 네. 챙겨와가지고 눈에 이렇게 비벼가지고 짜내야 되지 않을까? 승리의 눈물, 뭐, 저에게 그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제로 눈물 짜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건어스가 막판에 클로징 멘트 하면서 제 탓이죠 이랬는데 제가 솔직히 좀 감정적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 놀려야겠다. 그만 놀리고 우리 이거 이제 끝까지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도 멘트를 마지막에 끝까지 해보자. 보이콧이 뭐고 징크스가 뭐냐. 절대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예, 건어스님 탓이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힘내시고요. 또 응원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길 때까지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하시죠.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예, 이제부터 그럼 본격적으로 수원 축구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4일 용인 미르에서 천안을 상대하여 2대1 역전, 극장골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앞선 두 경기에서 부침이 있었기 때문에 또 승점을 반드시 챙겨야 했던 상대였기 때문에 타격이 굉장히 컸다고 보는데요. 패널분들께 이 경기 보신 소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를 인생에 비유하는 유명 인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복잡해지듯 오늘날의 축구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것만이 인생이고 축구는 아닐 겁니다. Simple is the best. 복잡이지 뭔들. 천안이 이걸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우리는 준비한 것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던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 경기를 관통하는 말이 아니었나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심플 이즈 베스트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강윤님 이어서 이 경기 보신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주전 리뷰에서 서로가 준비한 것이 있지만 더 잘 준비한 것이 청주였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똑같이 그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안은 자신들의 최대 양점인 양 사이드 수비에 대한 대비와 최대 장점인 못다를 활용한 공격을 잘 준비해 왔습니다. 반면 수원은 청주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중앙 빌드업에 대해 우리가 원래 잘하던 측면 빌드업을 다른 방식으로 준비해 왔는데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경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기를 놓치고 말았죠. 천안전을 맞아서 우리가 상당히 파격적인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라인업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감독님이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이번 경기 선발 라인업과 전술을 두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반응들을 적잖이 접하고 있는데요. 결과가 좀 아쉽게 더 그러한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분을 좀 설명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랜드전부터 수원은 전방에 많은 인원을 두는 축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박경훈 단장이 변상원 감독을 선임하면서부터 말했던 최신 축구 트렌드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 최근 공격적인 전술로 경기에 임하는 팀들이 많이 택하는 전술 형태가 전방에 많은 인원을 두는 방식입니다. 요즘 이제 챔피언스 리그 유럽에서 다시 하고 있고 유럽 리그 재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보실 텐데 공격적인 전술로 임하는 미넨에 취임한 콤파니 감독이나 맨시티의 과르디올라, 이번 동런던 더비에서 토트넘의 포스테글로 등의 감독도 전방에 4명에서 5명까지 선수를 위치시킨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잠시 다른 얘기하면 닭팀이 아니라 토트넘이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는 공격 미드필더를 다수 포진하면서 전방에 높게 서는 아주 과격적인 라인업을 선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팀마다 이렇게 다수의 선수를 포진하지만 사용하는 방법들은 각각 다른데요.
뭐 어떠한 팀은 상대 수비 라인에 거의 1대1에 가까운 수의 선수들을 위치시키고 그 안으로 투입해서 간결한 연계를 통해 골을 만드는 방식을 택하기도 하고, 또 어떤 팀은 공중볼 등의 더 단순한 방법으로 볼을 투입해서 경합하고 세컨볼을 탈취해서 공격을 시도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합니다. 팀들마다 형태는 같지만 사용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K리그2에서도 비슷한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전남하고 안양이에요. 제가 지난 팟캐스트의 안양전과 전남전에서 이렇게 내용을 말했던 걸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이 두 팀은 전방에 많은 선수를 위치시키고 또 그것을 활용해서 공격을 합니다. 뭐 유럽의 팀들이나 K리그에서의 전남, 안양 같은 팀들의 이름을 보면 느껴지시는 게 있을 텐데, 상대적으로 강팀들이 상대적으로 약팀을 상대할 때 공격적으로 나서기 위해 택하는 방식입니다. 이 변성환 감독은 그동안 잘 사용했던 왼쪽 빌드업에 더해서 상대들이 잘 대응하니까 왼쪽에서의 공격 방식을 유지하며 그게 더 효과적일 수 있도록 고안한 방식이 현재의 방식이다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좌우 사이드에서 시작해서 빠르게 안쪽으로 공이 투입되며 많아야 두세 번의 짧은 연계 후에 바로 슈팅을 가져가는 방식인데요. 청주전의 두 골을 생각하면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이번 경기도 파울리니와 이기동이 상대 포백 라인과 같이 서서 좌우 윙어들에게 투입되는 볼을 짧은 연계를 가져가면서 슛을 만들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투입되는 패스의 질이 좋지 않았고, 그래서 연계가 원활하지 않으면서 상당히 고전하게 되었다라고 이번 경기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도가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된다, 뭐 이런 네. 의견이시죠? 그러니까 이랜드전서부터 계속적으로 일맥상통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그것을 계속 보완하고 있지만 효과적이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파회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좀 타파하기 위해서 변화를 시도했다, 뭐 이렇게도 네.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어서 건어스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윤님이랑 내용이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강윤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청주전에 저희가 중원이 완전히 지워지면서 되게 힘든 경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중원을 거치지 않고 측면으로 볼을 빠르게 전개하는 전술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천안이 측면과 뒷공간에 약점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전술을 준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마찬가지로 마무리 패스의 정확도와 공격수 간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준비했던 게 조금은 무색해진 경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다 이런 파격적인 시도를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준비한 축구가 먹혀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천안은 우리를 상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나왔다고 보셨습니까? 네, 공격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 천안은 수원이 라인을 올릴 거라 판단해서 심플한 역습 축구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볼을 끊어내면 전방의 못다를 향해 패스를 주고, 못다가 주변의 동료에게 볼을 내주면 측면으로 뛰어 들어가는 명준재나 이주훈에게 찔러주고, 측면에서 다시 못다를 향해 크로스를 올리는 공격을 주로 시도했습니다. 수비 측면에서는 기존의 5백이 아니라 4-4-2로 나서면서 중원을 매우 두텁게 채우고, 수원이 측면에 마일랏이나 배서준에게 볼을 전개하면 주변 동료들과 함께 강하게 압박을 가했는데요. 특히나 전반전엔 천안의 이런 전술에 우리가 많이 고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천안은 자신들의 최대 약점에 대한 보완과 최대 장점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을 준비했습니다. 최대 약점이었던 좌우 풀백의 문제를 도움 수비, 즉 더블팀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좌우 풀백이 상대 윙어와의 경합에서 밀리면서 사이드가 많이 흔들렸던 게 천안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 미드필더인 이광진 선수와 신흥민 선수가 수원이 사이드 공격을 시도할 때마다 수비로 내려와 주면서 더블팀 수비를 형성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이랜드와 청주가 택했던 방식과 비슷한데요. 제가 지난 천안전 예측에서 천안은 이랜드나 청주처럼 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렇죠. 예. 그게 빗나가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수원의 윙어들이 공을 잡으면 항상 두 명의 상대 수비를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 사이드에서 돌파나 빠른 중원으로의 투입이 어려워졌습니다. 공격에서도 건어스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K리그2 제공권 1황 못다를 활용한 전략이 아주 매서웠습니다. 못다를 향해 볼이 투입되면 못다가 경합을 통해 주변 미드필더에게 내주는 아주 단순하지만 매우 위력적인 방식이었어요. 이 못다 선수는 이름이 못다인데 자신에게 오는 볼을 다 따내면서 대단한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못다가 아니라 닿다. 네, 닿다. 다 따였습니다. 네, 닿았습니다. 그 강현님께서 잘 이제 지적해 주셨는데, 경기 영상, 그러니까 저희 브이로그 보셔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마일랏이 사이드에서 볼을 잡고서 빠르게 1대1 상대 수비수랑 1대1을 하면 천안의 다른 선수가 그 더블팀 하는 대로 바로 가요. 바로 뛰어가서 두 명이서 막으려고 가는데,
저는 여기서 전환 패스나 아니면 빨리 내주는 그 판단이 늦었던 거 아닌가 싶거든요. 천안이 매우 좋았던 게 뭐냐면 경기 막판까지도 우리 사이드에서 공을 잡으면 엄청나게 뛰어가가지고 미드필더나 도움 수비가 가더라고요. 그거는 끝까지 자신들이 준비한 거를 관철하고자 하는 그런 액션이어서 그거는 굉장히 천안이 잘 준비한 점이었고, 우리는 결국에는 1대1이 막히면 패스가 빨라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 패스도 여의치 않아지면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천안은 우리를 또 상대 맞춤형 전술로 또 들고 나왔어요. 그렇다면 서로가 준비한 전술을 맞붙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준비한 게 통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우선 계속 말했던 대로 더블팀 수비로 좌우 윙어들이 많았고, 또 전방에 많은 수를 두는 방식은 소유권을 잃었을 때 높은 위치에서의 전방 압박으로 재탈취 확률을 높이는 것에 또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재탈출은 자주 했더라고요. 많이 네,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또한 천안이 못다를 향해서 다이렉트 패스를 시도하니까 우리의 전방 압박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서로 준비한 게 속칭 뭐 아다리가 좀 안 맞았다 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날 천안이 성공한 롱패스가 19개에 불과합니다. 많은 숫자는 아닌데요. 시도 숫자가 아니라 성공 숫자이기 때문이고, 또 여기서 못다의 기록을 봐야 되는데, 못다가 이날 경기에서 16번의 공중경합 중에 8번을 이겨냅니다. 50% 승리하는 건데, 이게 수비수면은 좋은 지표가 아닐 수 있지만 공격수라면 대단한 지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두 개 중 네. 하나를 딴 거니까. 거기다가 뭐 나머지 소유권을 잃은 8번도 이게 꼭 우리 수비에게 안정적으로 갔다기보다는 루즈볼이 된 상황도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위력적인 공중 경합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대부분의 롱패스가 못다에게 투입되었고, 못다가 그중 절반을 따내면서 툰가라, 명준재, 이지은 등의 미드필더가 그 주위에 가세하고, 이런 볼들을 천안이 가져가면서 우리가 준비한 것이 잘 통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천안이 시도한 공격 방식이 수원이 준비한 것을 무력화시켜버리는 상황이 되면서 매우 고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측면에서 시작하는 우리의 빌드업과 공격을 이제 상대들이죠. 상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잘 준비를 해오고 있다는 점이고요. 네, 두 번째는 센터백들의 빌드업 능력이 매우 아쉬웠다는 거.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종성 선수의 이른 부상과 실책으로 인한 이른 시간에서의 선제 실점이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 공격이 잘 먹혀들지 않았고 결국 선제골은 천안이 가져가게 됩니다. 천안의 첫 번째 골, 그러니까 우리의 실점이죠. 당시 상황 설명 좀 건너스님께서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전반 14분에 백동규 선수에게 패스를 받은 손호준 선수가 이규동 선수를 보고 패스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패스 미스가 되면서 못다가 볼을 탈취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볼을 지킨 퉁가라가 측면으로 내주고, 측면에서 중앙에 위치한 명준재에게, 그리고 명준재는 뛰어들어가는 퉁가라에게 원터치로 내주면서 수비 뒷공간이 열리게 되는데요. 퉁가라가 중앙으로 쉐도하던 못다에게 패스를 주고 못다가 그대로 골을 넣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골이 들어가는 장면을 보면, 이제 물론 이종성 선수가 부상으로 제대로 뛸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수비가 느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맨마킹이나 포지션도 애매했고 순간적인 수비 집중도가 매우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첫 번째 실점이 다소 이른 시간에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또 우리를 상대로 경기 내내 라인을 내리고 무승부를 목표로 할 것 같았기에 이 선제골이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패널분들은 이 실점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네, 저도 경기 시작하기 전에 천안이 원정이기 때문에 선수비 후에 역습을 하면서 무승부를 우선 목표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데 이번 시즌 천안의 원정 성적이 6승 6무 2패입니다. 어. 리그 1위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천안이 원정 깡패였던 걸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우리가 지난 빅보드에서도 졌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골 장면은 사실 좀 저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기치 않은 패스 미스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되게 위험한 지역에서 볼을 빼앗겼는데 선수들의 수비 커버가 저는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맨마킹도 좀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네네. 빅버드에서 열렸던 천안전에서도 비슷한 상황에서 못다한테 딸깍 한 방으로 졌었는데, 또 이런 형태로 골을 먹힌 거에 대해서는 좀 쓴소리를 들어 마땅하다 생각하고, 선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크게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실점 장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공격을 다시 시도하려다가 끊기면서 우리의 형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아쉬운데 또 상대는 타이밍 좋게 좋은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좌측 윙어였던 명준재 선수가 중앙에 가담하기 위해서 안으로 파고드는 상황에서 수원이 천안의 공격을 끊었지만 그것을 다시 천안이 재탈취하면서 오히려 우측면 숫자 싸움에서 좋은 형태가 돼버립니다. 말한 대로 좌측 윙어였던 명준재가 중앙 우측까지 위치하면서 패스를 받아주자 수원의 센터백인 백동규 선수가 끌려나가게 되고 퉁가라 선수가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퉁가라의 땅볼 크로스를 이시영 선수와의 미스매치에서 이긴 모타 선수가 득점을 성공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뼈아픈 점인데요. 이 모타 선수가 계속적으로 이시영 선수에게 붙어주면서 공중볼 경합에서 승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마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네, 노리고 나온 거겠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비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집중력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도 어쨌든 공이 앞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조윤성 선수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포지션을 잡았다는 점. 포지션을 확실히 잡아줬어야 되거든요. 백동규 선수가 어쨌든 통가라 선수에게 태클이 들어가고 있었으니까 네. 조윤성은 모따에게 붙어주던가 아니면 좀 더 볼을 커팅할 수 있는 위치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점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천안의 재역습 과정에서 천안이 8명의 선수가 수원 진영으로 넘어오는데요. 4명의 수원 수비가 지키고 있는 박스 쪽으로도 3명의 공격 선수가 침투를 합니다. 순간적인 상황에서 우리 형태가 무너진 것도 사실인데 수원 수비가 좀 더 빠르게 리턴하지 않은 게 가장 뼈아프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비 조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번 경기에서 거의 이시영 선수 빼곤 다 바뀌어서 기존과 바뀌어서 나왔는데 이 부분이 이런 실점 장면에서 뭐 대형이 흐트러진다거나 밸런스가 순간적으로 무너졌다거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까요? 이건 결과론이기 때문에 네. 뭐 볼이 결국 그렇게 먹혔으니까 영향을 줬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두 골 다 형태가 무너진 상태에서 들어갔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상황 자체가 이미 수원의 수비 자체가 무너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더 크지 않았나. 그리고 그 무너진 상황에서 다시 형태를 구축하기 위해서 움직이거나 혹은 무너진 상황에서 임기응변으로라도 막으려고 하는 집중력 이런 게 필요했는데 그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게 더 커 보입니다. 네, 이렇게 뼈아프게 1대0으로 전반전 끌려간 채 종료가 되었고 후반이 되어 수원은 또 한 번 변화를 택합니다. 후반전이 되자 수원은 어떤 부분에 변화를 주었다고 보셨습니까? 결국 이 후반 교체를 보면서 변성환 감독의 선발 전술이 참 아쉬웠다라고 느껴졌는데요. 우리 벤치에 공격적인 미드필더 자원인 강현목 선수와 피터 선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규동 선수를 미드필더로 세웠다는 점이 저는 특히 아쉬웠습니다. 특이했죠. 네, 전방에서 소유와 연계가 필요했다면 선발 공격수를 밀리치가 아닌 이규동으로 가져가고 강현목과 피터 중 한 명이 선발로 투입되었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수원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김주찬을 밀리치 선수와 바꿔주고 또 손호준 선수 대신 강현목 선수가 투입되면서 우측 윙어였던 배서준이 왼쪽 풀백으로 김주찬이 오른쪽 윙으로 강현목이 중앙 미드필더로 이규동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올라가면서 대체적인 포지션의 변화를 갖게 됩니다. 선수님은 우리가 어떤 또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셨습니까? 이제 선수 변화가 있고 선수 변화에 따른 이제 포지션 변화가 있었는데요. 수원이 네. 이제 만회골이 필요했기 때문에 라인을 전체적으로 많이 올리는 선택을 했어요. 공격 네. 전개 방법에 있어서도 전반에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주고 움직이려 했다면 후반전에는 양 윙백들의 적극적인 오버래핑과 측면에서의 크로스 맞아요. 공격을 많이 시도했습니다. 이제 네, 옵사이드로 취소된 강영묵의 골이나 파울리뉴의 골도 측면에서의 크로스가 시발점이었거든요. 또한 이제 이규동 선수하고 파울리뉴 선수가 좌우 가리지 않고 움직이면서 연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위협적인 장면을 좀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라인을 높게 올렸기 때문에 천안에게도 굉장히 위협적인 찬스가 또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호스님은 우리가 이제 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라인을 올린 그 대가로 천안에게도 그 뒷공간을 허용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박지민 선수가 아니었으면 아마 저희가 일찍 무너지지 않았을까.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날은 박지민 선수가 네. 대단한 선방을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후반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가져간 게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네, 그 건너스님이 잘 설명해 주신 대로 득점에는 성공했으니까 효과는 있었다고 해야 되는데요. 수원이 후반 55분 배서준 선수가 나가고 황인택 선수가 들어오면서 왼쪽 풀백에서의 변화를 가져갑니다. 이제 설명한 대로 배서준 선수는 공을 달고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공격을 만드는 스타일이라고 하면 황인택 선수는 좀 더 직선적인 움직임으로 공격에 기여하는 선수였는데요. 취소되었던 강영목 선수의 득점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예였어요. 황인택이 사이드를 타고 전진하면 좌측 윙의 마일랏에게 붙어있던 수비 한 명이 자신에게 쏠리고
사이드 플레이를 하는 팀의 가장 기본적인 이 오버래핑 공격 네. 방식인데요. 윙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풀백 선수가 전진하는 게 너무 기본인데 우리가 그것을 여태까지 안 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물론 다른 방식을 감독이 고하는 것도 알겠지만 그게 여태까지 잘 안 이루어졌다는 게 제일 큰 불만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측면에서도 김주찬 선수가 직선적으로 움직이면서 상대 풀백에게 도전했고 이시영 선수가 반대로 안으로 가담하면서 상대의 더블팀 수비를 좀 헐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들이 꽤 효과를 봐서 동점골까지는 이어졌습니다. 앞서서 건어스님이 말씀하셨던 심플 이즈 베스트가 여기서 좀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후반이 되어 많은 변화를 줬고 또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했고 드디어 그 결실을 맺게 됩니다. 바로 동점골을 만들어냈는데요. 동점골 장면 강효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후반 75분경 조윤성 선수는 좌측면을 향해 긴 롱패스를 시도합니다. 직전 교체된 김지호 선수가 상대 수비와 경합하는 와중에 공이 뒤로 흘렀고 전진해 있던 황인택 선수에게 공이 연결되는데요. 황인택 선수는 지체 없이 왼발로 크로스를 시도했고 상대 선수가 클리어를 한 공이 파울리뉴 선수 앞에 떨어지면서 파울리뉴가 그대로 오른발 슈팅을 가져갑니다. 이 생각보다 어려운 바운드 볼이었는데 굉장히 잘 밀어 넣었어요. 파울리뉴의 슛이 굉장히 좋았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저도 그렇고 이 골을 기점으로 굉장히 각성해서 파울리뉴가 공격을 그냥 하드캐리하다 싶었는데 파울리뉴의 이날 경기력 어떠셨습니까? 좀 혈이 좀 뚫렸을까요? 이날 수원 소속으로는 첫 골을 터뜨렸거든요. 네, 이게 바운드가 있던 볼이라 인사이드로 정확하게 밀어넣기가 쉽지 않았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멋지게 득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전체적인 활약상은 만족할 만하지 않았다고 느꼈는데요. 그렇군요. 네, 물론 굉장히 많이 뛰어주면서 공격 작업에 관여하고 많은 슈팅을 만들기도 했지만 지난 이란드전 때처럼 결정력에서의 아쉬움이 좀 컸습니다. 천안과의 경기에서 파울리노는 7개의 슈팅을 시도했지만 유효슛이 단 2개에 그쳤어요. 물론 그거 중에 하나가 골이 되긴 했지만요. 이날 수원은 팀 전체적으로도 결정력이 아쉬웠는데 18개의 슈팅을 시도했지만 파울리노가 만든 2개의 유효슛이 전부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슈팅을 불구하고도 1득점에 그치고 말았는데요. 득점을 기대하고 영입한 파울리뉴 선수가 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그 기대만큼의 활약은 아직 나와주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뭐 첫 골은 나왔지만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커너스님은 파울리뉴의 선수의 활약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전반전에는 파울리뉴가 돋보이는 전술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후반전에는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공격을 주도했는데요. 그 이적생이 빠른 시간 안에 공격 포인트를 만들지 못하면 좀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조급해지니까. 그렇죠. 뭔가 보여줘야 되고. 네. 하지만 이날의 골로 인해 자신감을 좀 찾지 않았을까 싶고요. 골 장면이 전반전에 막혔던 슛과 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파울리뉴 사전에는 2번은 없다는 걸 보여준 게 아닌가 싶고 앞으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파울리뉴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혈이 뚫렸다 보시는군요. 네, 아무래도 자신감을 좀 찾았겠죠? 그렇죠. 예, 자신감을 찾았기 때문에 파울리뉴 선수의 활약상을 더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점골 이후 분위기를 타며 공격을 주도했지만 대형 악재가 터져버리고 맙니다. 바로 백동규 선수가 VAR로 인해 위험한 플레이로 간주되어 퇴장을 당하고 마는데요. 퇴장 당시 문제가 되었던 장면 한번 다시 되돌아볼까요? 네, 후반 87분경에 모따와 백동규 선수가 공중볼을 경합을 하는데요. 모따가 헤딩으로 따낸 뒤에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집니다. 네, 경합을 하던 백동규 선수도 균형을 잃으면서 이제 뒷걸음질 치는 과정에 넘어져 있던 모따 선수의 팔을 밟게 되거든요. 백동규 선수가 고의가 아니었다는 제스처를 취하긴 했지만 VAR을 통해서 이제 퇴장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악재, 대형 악재가 그냥 경기 막판에 터져버렸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 장면 퇴장이 맞습니까? 제가 정확한 규정을 몰라서 좀 찾아봤는데요. 이 백동규 선수의 퇴장이 심한 행위 혹은 난폭한 행위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대부분 상대방의 하체를 향한 무리한 도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살인 태클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비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발을 뻗었는데 그게 상대의 발목이나 정강이 무릎을 가격하는 경우에 실제로 상대방이 부상을 입은 것과는 상관없이 다이렉트 퇴장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전에 이제 매북의 김진수 선수가 아마 강원과의 경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볼을 빼앗는 과정에서 상대 선수의 발목을 밟아서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뭐 선수 본인은 축구를 어떻게 하라고 이런 걸 퇴장 주냐 하면서 좀 많이 억울해했지만 네. 예, 이처럼 심한 행위 혹은 난폭한 행위의 경우에는 이제 볼은 물론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예, 하지만 백동기 선수는 볼을 보느라 못다 선수를 보지 못했고 넘어진 못다 선수를 의도적으로 밟았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보면 명백하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보시면. 그리고 못다 선수도 그 지지난주에 성남과의 경기에서 경합을 하다가 성남 선수의 뒤통수를 가격을 하는데 이걸도 VAR로 판독을 하거든요. 경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백동기 선수는 경고도 아니고 다이렉트 퇴장을 준다? 다이렉트 퇴장이 네. 나왔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판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맨날 목이 터져라 얘기하는 일관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유, 참. 어떠세요, 강유님? 네,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건스님처럼 규정을 좀 찾아봤는데요. 이 백동규 선수가 못다의 손을 밟은 장면이 난폭한 행위라는 규정으로 간주돼서 퇴장을 당했습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2023-24년도 대한축구협회 규정 경기규칙 제12조 파울과 불법 행위에 대한 내용 중 제3 징계 조치에 대한 내용을 찾아봤어요. 네네네. 네, 여기에 난폭한 행위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규정집에 있는 내용을 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난폭한 행위란 선수가 볼에 대해 도전하지 않고 상대 선수나 팀 동료, 팀의 임원, 심판, 관중, 기타 다른 사람에게 접촉 여부와 상관없이 과도한 힘을 사용하거나 시도하는 것, 혹은 잔혹한 행동을 하거나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선수가 볼에 대한 도전을 하지 않고 상대편이나 다른 사람의 머리 또는 얼굴을 손팔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가격했을 때 무시할 만한 힘이 아니었다면 난폭한 행위로 처벌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도 심판은 손을 밟은 것을 잔혹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판정에 영향을 줬던 것 같은데요. 규정집에는 분명히 볼에 대해 도전하지 않고 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백동기 선수는 못다 선수와의 공중볼 경합 후에 균형을 잡는 과정에서 우연히 못다의 손을 밟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집에 있는 볼에 대해 도전하지 않고라는 부분과 무관합니다. 즉 난폭한 행위로 볼 수 없는 자체인 거죠. 또한 규정집에 명시한 잔혹한 행동에서 제가 잔혹이란 말을 또 사전적으로 찾아봤는데 잔인하고 혹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잔인하고 혹독한 행위라는 말은 고의성이 있는 행위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백동규 선수의 행동은 전혀 고의성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동규 선수의 퇴장을 난폭한 행위로 판단한 자체가 잘못된 판정이고 결국 이거는 명백한 오심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더 붙여서 버너스님이 방금 못다 선수의 그 장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오심이라고 제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됐는데요. 천안의 못다가 27라운드 성남과의 경기 후반 49분경에 공과 상관없이 왼손으로 성남 선수의 머리를 가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규정집의 내용에 따르면 볼과 무관하게 라는 게 맞아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볼은 오른쪽 측면에서 경합되고 있었고 못다는 박스 바로 앞에서 성남 선수의 머리를 가격하는데요. 이것을 난폭한 행위로 간주는 했지만 옐로 카드에 그쳤어요. 고의적인 가격 행위도 옐로 카드인데 경합 이후에 전혀 의도 없이 우연히 손을 밟게 된 행위가 다이렉트 퇴장이다? 이거는 정말 말씀드린 대로 일관성 따위가 없는 판정이죠. 심판들의 규정집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것을 모른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심판들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웃긴 게 나중에 그 심판들 모여서 막 평가하잖아요. 그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너무 늦게 나오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다. 그리고 맨날 논쟁적인 것에 대해서 오심이 맞았다 이딴 식으로 결국 나오면 뭐 다 끝난 건데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선수가 징계를 이미 받잖아요. 출전 징계를 받은 다음에 오심이었다고 하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죠? 이미 징계는 받았는데. 징계를 다 수용하기 전에 2경기 징계면 2경기가 지나가기 전에 오심이 인정되고 징계가 취소되면 모를까. 2-3경기는 다 지나고 나서야 뭐 오심이었는지 아닌지 여부가 나오니까 의미가 없죠. 오심을 인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죠. 심판의 판정을 존중한다만 주심의 판정을 이따위 평가가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정말 오심이면 안 되는 게 이날의 이 퇴장이 경기 결과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참 너무나 뼈 아프고 일관성 얘기 우리가 계속하지만 답답합니다. 못다가 성남전에 팔 휘두른 장면이 수원 선수였으면 제 생각에는 레드 카드를 꺼냈을 그 합리적 의심도 좀 들어요. 저는 솔직히.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이런 뭐 의견이 약간 논리도 없고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는데 늘상 보면 약간 좀 수원에게는 좀 과학하게 하는 것 같아요. 판정을. 약간 주심들이 좀 주연병이 걸린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게 그 경기에 주인공이 달라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고
본인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죠. 예. 뭐 이 얘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퇴장을 당해도 우리가 실점할 확률이 좀 적잖아요. 수비만 해서 잘 지키면 되니까. 근데 그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긴 한데 그 실점 장면 강효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94분경에 수원 문전에서 천안의 공격 중 흘러나온 공을 천안의 25번 허승우 선수가 강력한 오른발 슛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박지민 선수의 선방에 가로막히죠. 가까운 거리에서 급하게 반응한 박지민 선수는 공을 자신의 앞으로 쳐냈고 그 공을 다시 툰가라 선수가 소유하며 터치라인 쪽으로 드리블을 하고 그것을 크로스합니다. 이 크로스가 조금 길었지만 박스 안에 위치했던 모따 선수에게 정확하게 연결되었고 모따 선수는 반대편 포스트를 향해서 헤딩슛을 시도했고 걷어내려던 김상준 선수의 발에 맞고 그대로 골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네. 보통 경기 막판에 퇴장이 나와도 수비만 하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잘 버티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못했어요. 우리의 집중력이 부족했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퇴장의 여파가 생각보다 컸던 걸까요? 이 퇴장 이후 수적 열세를 활용하고자 천안이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선 것도 분명히 있지만 수원 선수들의 집중력이 아쉬웠던 게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골 장면을 다시 보면 비록 역습을 허용하지만 박스 근처에 수원 선수 7명이 위치해 있어요. 천안 선수들은 단 3명의 선수로 첫 번째 그 허성욱 선수의 슈팅을 만들어냅니다. 이후 박지민 선수가 천에서 문전에 흐린 공도 다시 또 퉁가라 선수가 재차 탈취를 하고요. 이때 천안 선수는 2명이 다가갑니다. 그 공을 탈취하기 위해. 근데 수원에서는 황인태 선수만이 접근하고 말아요. 그래서 퉁가라가 크로스를 올린 상황에서도 수원 문전에 수원 선수 6명, 수원의 박스 안에는 총 8명의 수원 선수가 위치해 있는데 단 3명이 있던 천안 선수 중에 모따에게 공이 연결되면서 실점을 하고 말아요. 뭐 장면을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한 것은 우리의 숫자가 전혀 적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집중력을 잃지 않았으면 숫자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이것은 분명한 집중력에서의 차이, 또 이기고자 하는 의지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기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건어스님의 독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실점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골 장면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봤냐면 저희가 호미에다가 최근에 이제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골을 넣으려고 했었던 걸로 봤어요. 그래서 그래서 다 내려앉아서 수비하지 않고 전방으로 계속 볼을 투입시켰거든요. 그리고 네네. 이제 2선 미드필더들도 되게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네. 그래서 저는 선수들의 집중력보다는 감독의 지시가 좀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 다 내려와서 수비를 해라 라는 게 아니라 파울리뉴한테 공을 보내면서 어떻게든 역전골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결과론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무승부로 경기를 끝내기 위해서 다 내려앉아서 수비를 했더라면 저는 아마 경기 중간에 좀 야유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고 퇴장을 당했음에도 이제 역전골을 넣기 위해 라인을 내리지 않은 그런 결과가 역전골을 만들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권호수님의 말에 동의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 천안의 공격도 수원이 공격하는 과정에서 역습을 당해요. 네, 역습을 당한 상태에서 우리는 포백 라인이 바로 리턴을 하고 천안은 미드필더까지 포함해서 4명의 선수가 역습을 시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골 장면이 아까 시작된 그 허승우 선수의 오른발 슈팅 당시에는 우리 중앙 미드필더와 윙어까지 내려와서 7명의 선수가 박스 근처에 머물고 천안은 3명의 선수가 박스 안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내려왔고 천안은 빠르게 역습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숫자가 따라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후에 보면 나중에 가담한 선수들까지 총 6명의 선수가 천안도 우리 박스 근처에 머뭅니다. 즉 우리가 어쨌든 끝까지 공격을 시도한 거는 좋았지만 역습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역습을 허용했을 때 거기서의 집중력은 분명히 아쉬웠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 3경기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변화를 크게 가져가봤음에도 효과가 없었고요. 수원을 상대하는 팀들에게 맞춤당하는 느낌이 큰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2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상자들로 인해서 베스트 11이 가동되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변성환 감독이 하고자 하는 축구를 현 선수단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첫 번째 원인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두 번째 원인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축구가 40%밖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현 선수단에 맞게 본인의 전술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매우 동의합니다. 네. 좋은 지적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의 축구를 버렸다고 하셨던 전남전이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요. 감독님 본인의 축구가 매력적이고 매우 좋은 전술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더라도 당장 성적을 내야 하는 상황에 그것만을 고집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시즌만 감독을 하실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이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찰리박이 시즌 중간에 부임했을 때가 지금 생각나거든요. 이제 감독님 그때 그 박건하 감독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본인은 포백 신봉자다. 하지만 수원 스쿼드가 포백을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축구를 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스쿼드에 맞춰서 전술을 하게 돼 3백을 계속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생각도 나네요.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또 변화를 가져갈지 또 궁금한 것 같습니다. 강윤님은 또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저도 두 가지 이유를 찾아봤는데요. 이 첫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결정력입니다. 이 결정력의 문제는 시즌 내내 우리를 괴롭히고 있죠. 슈팅으로 연결되는 패스를 키패스라고 하는데요. 천안과의 경기에서도 수원이 기록한 키패스가 10개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효 슈팅이 2개에 그쳤습니다. 참담하네요. 예. 네, 상대가 맞춤 전술을 준비하더라도 우리가 어쨌든 능력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슈팅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득점으로 이어지는 결정력이 부족한 게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좀 더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권호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견하고 궤를 같이 합니다. 이 선수들에게 맞는 전술보단 감독이 원하는 전술에 선수를 맞추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현재 전방에 많은 숫자의 선수를 두는 방식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센터백의 패스입니다. 전방에 많은 수를 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미드필더 공간을 센터백이 전진해서 커버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현대축구의 빌드업에서 크게 영향을 미친 포지션 중 하나가 센터백이기도 하죠. 하지만 수원 선수 중 좋은 전진 패스를 가진 센터백은 냉정하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나마 한호강 선수가 경기당 평균 25.3개의 전진 패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의외네요, 이거. 네, 생각보다. 예. 경기당 평균 기록이 리그에서 2위 기록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경기를 복귀해 보면 전진 패스는 시도하지만 그게 빌드업에 굉장히 도움되는 패스냐는 아닐 경우가 많아요. 예. 앞에 있는 홍원진 선수나 혹은 좀 더 전진해 있는 풀백 선수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처럼 전방에 많은 숫자를 두는 형태를 유지한다면 전방에 있는 선수들에게 양질의 패스가 투입되기 어렵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의 형태에서 밀리치가 선발을 뛰는 것도 굉장히 아쉬운데요. 천안과의 경기에서 이규동 선수는 17개의 공격 진영 내 패스를 성공시켰어요. 미드필더와 전방 공격수를 병행했다지만 팀 내 최다 기록이고 굉장히 좋은 기록이었죠. 네, 확실히 패스와 연계에 장점이 있는 선수다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이에 비해서 밀리치는 전반만 뛰었지만 5개의 공격 진영 내 패스에 그쳤어요. 숫자를 놓고 전방에서 연계를 노린다면 그에 맞는 선수를 기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우리 김현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다는 것도 굉장히 아쉽지만 김현 선수가 없는 것은 이미 아는 사실이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전술을 구현하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의 성향에 맞는 전술을 구사하기보다는 전술에 선수를 맞추는 과정이다 보니 전술 이행의 세밀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부족함이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또 결국에는 결과론적인 게 이것을 실전을 통해서 계속 트레이닝해서 플레이오프에서 완성이 돼서 우리가 연승으로 승격해버리면 변성환이 맞은 거예요. 맞아.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또 변성환이 틀린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의 책임은 감독이 질 거고 감독이 어떻게 판단을 하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책임이 사임은 절대 아니라는 거, 감독님 딴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예. 얼마 전에 또 불안한 인터뷰 그러니까 워딩을 또 이상하게 해가지고 오해를 사셨는데 그런 워딩은 아니었던 걸로 밝혀진 네네네.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감독님 잘 또 고민하시고 또 코칭 스태프분들도 좋은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잘 의논하셔가지고 이 위기, 이 시험 때 반드시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남은 경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권 팀을 상대로 승점을 따냈어야 했는데 이 경기 패배로 사실상 2위는 어렵지 않나 좀 이런 의견 많거든요. 좋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점점 승격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봐야겠죠. 참 이거 제가 드리고 싶지 않은 질문이었는데 그래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산술적으로 보면 수원이 현재 승점 41점으로 6위,
이랜드가 승점 45점으로 2위입니다. 승점 차이는 4점이고 비록 이랜드와의 경기는 우리가 다 끝났지만 두 경기 차이로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기를 이겨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록 나중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든지 프로에 가게 되더라도 경기에서 연승을 달리면서 진출하는 것과 이기고 지는 것을 반복하며 겨우 진출하는 것에서는 분위기에서도 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세도 그렇고요. 네, 최근 어려운 상황에서 연승을 좀 달성하면서 목표로 이뤄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요즘 말로 미라클런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원이 앞으로 좀 남은 경기 잘 치르면서 미라클런을 달성해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막판에 연승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커너스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강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위인 이랜드부터 9위까지의 승점이 6점 정도 차이 납니다. 6점.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2위가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한두 경기 미끄러지면 5위권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 힘들겠네요. 것도 예, 예, 예. 맞습니다. 맞네요. 예. 예, 그래서 아직 포기하긴 이르지만 그렇다고 낙관적으로도 볼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양은 사실상 승격이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겠네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네. 28라운드마저 승리한다면 거의 100%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1위 하는 거는 물 건너간 걸로 네. 보이고, 아니 뭐 전승하고 안양이 전패하면 되긴 하겠지만 그건 좀 말이 안 되니까 네, 좀 네, 힘들네요.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우리는 프로를 거쳐야 될 거라기 때문에 좀 고민해봐야겠죠. 그래서 안양이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또 10월 달에 미래에서 한번 만나야 되거든요. 안양은 힘을 좀 많이 빼고 워밍업 한다고 생각하시고 오시면 그동안 경기 못 뛰었던 선수들 좀 많이 투입하고 되고 주전 골키퍼도 좀 바꾸고 그런 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카바티 안양. 예, 그렇고요. 아무래도 경기 결과가 좋지 못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천안전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경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저희가 이제 성남과 만나고 탄천으로 원정을 떠나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주중에 부산과 미르에서 경기를 갖게 됩니다. 두 경기가 일주일 간극으로 열리기 때문에 오늘은 이 두 경기에 대한 대비, 프리뷰를 묶어서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이번 주말 탄천에서 성남을 상대하게 됩니다. 지난 빅버드에서는 시원하게 우리 수원이 대승을 거뒀지만 처음 만났던 탄천에서는 패배했고 어려운 경기였거든요. 이렇게 세 번째 만나는 성남, 쇼부 봐야 될 것 같은데 요즘의 성남은 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성남은 시즌 도중에 정식 감독으로 이제 선임된 최철호 감독과 상호합의로 계약을 해지하고 전경준 감독을 선임했고요. 7월은 전패, 8월은 3전 3무, 9월은 부산에게 3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매우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다만 8월부터 계속해서 골을 넣고 있고 또 새로 부임한 전경준 감독이 다가오는 22일 날 우리와의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르기 때문에 사실상 최근의 흐름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우리가 더 바짝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경준 감독님 얘기를 해주셨는데 드디어 성남이 새 감독님을 찾았습니다. 정경준 감독으로 선임이 되었고요. 정경준 감독님은 예전부터 수원과도 계속 링크가 계속 돌았던 감독님이세요. 이 감독님 어떤 감독님인지 또 어떤 스타일인지 강윤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경준 감독하면 신태용 현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 감독을 떼놓고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신태용 감독의 전술 코치로 신 감독이 청소년 대표부터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대표팀 감독을 맡는 기간 동안 쭉 코치로서 신 감독과 동행을 했습니다. 2019년 전남 드래곤스를 감독 대행으로 이끌면서 본격적으로 감독 커리어가 시작됐고 많은 분들이 전경준 감독하면 기억할 만한 업적인 2021년 FA컵을 K리그2 팀으로 최초 우승을 하며 새로운 역사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영광도 잠시 이듬해인 2022년 바로 다음 시즌 주요 선수의 이탈로 인한 얇아진 스쿼드 거기다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와 K리그2의 병행으로 성적이 부진하자 전남과 상호협의하에 사임했고 이후 TSG라고 불리는 한국 프로축구연맹 기술연구그룹에 합류했다가 올해 초 그 문제에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에 위촉되기도 했습니다. 네, 정광이. 네, 그러니까 전술적인 능력으로는 꽤 인정받는 사람인가 봐요, 그죠? TSG에도 불려가고 전강위에도 가고 설명해드린 이대로 전술가적인 면모가 강하고 또 특정한 전술 스타일을 고집하다기보다는 선수의 성향에 맞춰
그 실리적인 전술을 택하는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부 리그에 특성화되어 있는 감독이라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또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저는 정경준 감독이 어떤 전술을 쓰는지는 잘 모르긴 하지만 들어본 거에 따르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2부에 특화된 전술가이지 않나 싶고, 사실은 복잡한 축구를 하는 팀보다는 다이렉트한 축구를 하는 팀들이 되게 좋은 결과를 얻잖아요. 그래서 성남도 보면 발 빠른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발 빠른 선수들을 활용한 다이렉트한 공격을 구사하면 또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고 저희도 위기를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를 상대로 데뷔전을 치르시는 거기 때문에 결코 우리 분위기 싸움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우리가 신경 쓰고 나가야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감독님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성남의 선수, 요즘 성남에서 어떤 선수 폼이 가장 좋다고 보십니까? 현재 성남에서 득점 3위를 달리고 있는 후이즈 선수, 그리고 최근에 또 계속해서 골을 넣고 있는 이중민 선수가 있고요. 네. 또 등번호 7번을 달고 있는 오재혁 선수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명의 선수를 꼽아주셨고요. 후이즈는 지난번에 우리 예전에 팟캐스트 할 때도 계속 요주의 인물로 보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맞아요. 저희랑 할 때 아마 이 골도 선수- 넣었을걸요? 네네. 맞아요. 예. 이 선수 계속 잘하나 보네. 이어서 우리가 어떤 선수를 조심해야 될 것 같은지 강의원님께서도 의견 주십시오. 네, 그 건호수님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7번 오재혁 선수는 빠른 발을 이용하고 적극적인 슈팅을 시도해서 굉장히 위협적인 선수고, 또 이중민 선수는 제공권이 있어서 헤딩골에 등하고 포스트 플레이를 잘해주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가장 위협적인 선수는 아무래도 11득점, 득점 3위를 기록하고 있는 후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2024년 성남이 기록하고 있는 유효 슈팅이 총 104개예요. 리그 10위의 기록인데 후이즈 개인이 기록하고 있는 유효 슈팅이 28개입니다. 이 높네요. 기록 자체도 리그 3위 기록이고 팀 유효 슈팅의 5분의 1을 혼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수 기록상 슈팅 2번에 한 번을 유효 슈팅을 만들고 있습니다. 50 몇 개 슈팅 차가지고 28개가 유효 슈팅이거든요. 굉장히 좋네요. 전환. 네. 그리고 슈팅으로 이어진 패스를 키패스라고 하는데요. 성남 팀 전체가 올 시즌 기록하고 있는 키패스가 151개로 리그 11위의 기록입니다. 매우 낮은 수치죠. 그러니까 즉 후이즈는 낮은 기회를 좋은 슈팅 능력을 바탕으로 유효 슈팅으로 만들고 있고 득점력까지 갖추고 있는 선수다. 개인적인 능력으로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위협적인 위치에서 반드시 슛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내는 것, 혹은 후이즈에게 가는 패스 자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저는 47번의 박지원 선수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지난 우리와의 경기들에서도 꽤 좋은 모습을 보였고 출전하는 경기에서도 좋은 침투로 상대의 뒷공간을 노리는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발도 빠르고 적극적으로 돌파를 하기 때문에 다소 라인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수비가 박지원 선수에 대한 경계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남의 공격력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이 몇 안 되는 찬스를 결과로 만들어내는 이런 몇몇 선수들이 있어 보여요. 예, 후이즈 선수 같은. 이 부분에 대한 대비 반드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천안전에서 너무 큰 폭의 변화가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의견도 많았었거든요. 다소 선발 라인업 지금 예측은 좀 힘듭니다. 솔직히 매 경기 너무나 달라서. 어떤 선수들로 선발을 구성할 것 같으신가요? 앞으로 제 선발 라인업에 대한 예상은 귀담아 듣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워낙 이게 지금 폭이 커가지고. 네, 계속해서 예측이 틀리고 있고요. 변성환 감독의 트릭쇼에 벽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트릭 하셔가지고. 그래도 예측을 해본다면 지난 경기 명단에서 제외됐던 한호강 선수가 그 개인의 부상이 없다면 선발 라인업에 복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약간 그 생각 들었어요. 네, 물론 이제 백동규 선수의 퇴장으로 인한 결장도 복귀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천안전 얘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센터백의 전진 패스가 중요한데 그래도 우리 센터백 중에서는 전진 패스가 제일 좋은 한호강 선수가 복귀해서 전진 패스를 시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전방에서는 김현 선수의 복귀가 없다면 지난 경기들과 비슷할 거고, 지금의 전술 형태를 유지할 거라면 천안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뮬리치보다는 이규동이 초전방 목수를 맡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규동 선수의 선발을 예상합니다. 강영묵이나 피터 선수가 이제 부상에서 회복한 네, 됐죠. 걸로 보이는데 선발 가능성 있어 보입니까? 근데 뭐 이규동이 선발로 나온다면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선발로 나올 거라고 봐요. 네, 좋습니다. 그럼 거너스의 예상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라인업을 짰는데 뭐 저도 많이 네, 틀려가지고 한번 읊어주시죠. 예,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수비에서는 이제 이시영, 조윤성, 한호강, 이기재 선수가 나올 것 같고요. 미들에서는 홍원진, 파울리뇨, 강현묵, 그리고 공격에서는 마일랏, 이규동, 김주찬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피터 선수가 사실 선발로 나왔으면 하는데 아마 교체로 나올 것 같습니다. 김현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게 아시겠지만 변버지의 트릭, 거의 변트 트릭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과연 우리를 또 어떻게 속일지 모르겠지만 저 다소 좀 비슷한 의견인데요. 다만 이제 한호강 선수, 조윤성 선수의 그 조합을 좀 유력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장석환 선수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 있어 보이시나요? 저는 이기재가 선발이면 장석환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기재가 아니라면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기재, 장석환이 한몸론을 제가 한몸, 밀고 있기 네. 때문에, 예. 세트. 네, 그렇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대로 한호강이 왼쪽을 보고 조윤성이 오른쪽을 봤던 그런 라인도 가능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이게 마냥 좋은 건 아닌 게 보통 한 시즌을 치를 때 그 센터백 라인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정적으로 가잖아요. 골키퍼 센터백은 그 정도 네. 가죠.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한다는 거는 그 누구도 아직 썩 완벽한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그래도 나오는 선수들 누가 나오든 꼭 승리가 필요한 경기니까 최선을 다해서 꼭 우리에게 승삼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 또한 앞서 수원을 상대한 팀들처럼 수원 맞춤형 전술을 들고 나올 수 있거든요. 또 상대방이 또 전술가예요.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저는 먼저 후방에서의 확실한 빌드업 패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난 경기와는 좀 다르게 단순한 공격 패턴을 좀 짜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심플이지 베스트. 예, 왜냐하면 성남이 수비가 강한 팀이 아니고 앞서 언급했던 김주원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또 퇴장을 당했거든요. 우리에겐 또 호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빠르고 발재간 좋은 선수들이 저희 이제 수원에 많기 때문에 이 빈 공간을 향해 2대1 주고 뛰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측면의 수비 뒷공간을 향한 롱패스를 시도한다든지 하는 그런 전술을 준비해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난 성남과의 경기를 다시 돌이켜보고 최근 성남의 경기들을 볼 때 수비들의 집중력이 좀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볼에 시선을 두다가 돌아가는 선수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수원이 지금 사용하는 전방에 숫자를 많이 두는 형태를 유지한다면 이 선수 간의 잦은 스위칭으로 성남의 수비수들을 교란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전 팟캐스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의 수비 진영을 찌그러뜨릴 필요가 있다. 스위칭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가 좋은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수비적인 지표인 차단과 획득에서 성남이 리그 최하위권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차단과 획득이 적다는 건 활동량이 적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방에서 높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강한 압박을 하면 성남이 고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비를 함에 있어서는 앞서 말한 대로 후이지된 철저한 데이마크도 필요하지만 더불어서 상대 오른쪽 측면에 대한 봉쇄도 필요합니다. 현재 성남의 오른쪽 풀백은 박광일과 신재원이 번갈아가서 출전 중인데요. 이 두 선수 모두 오른발 크로스에 대한 능력이 좀 있습니다. 박광일 선수가 출전한 경우에는 얼리 크로스의 시도가 많고 신재원이 출전하는 경우에는 좀 더 사이드를 파고들어서 시도하는 크로스가 많아요. 그래서 이 두 선수의 출전을 예상해서 사이드 크로스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신재원 선수가 신태용 선수 네, 아들이에요. 알죠, 아들이죠. 예. 그리고 아버님과 절친이 감독님이 되셨네요. 네. 이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남 격파의 선봉장이 될 우리 수원의 키맨은 누구라고 예측하십니까? 네, 저는 만약에 선발로 출전을 한다면 앞서 말한 대로 이규동 선수와 한호강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청주전이나 천안전의 경우 빌드 없이 수비수와 공을 받는 이규동 선수의 사이가 너무 멀어서 중거리 패스를 시도해야 됐습니다. 네, 수원은 올 시즌 총 4,753개의 경기 평균 169.7개의 중거리 패스를 성공시키고 있어요. 이게 꼭 좋은 지표는 아닌 게 두 지표 다 리그 1위의 지표거든요. 중거리 패스를 가장 많이 시도하는 팀이 수원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패스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상대가 대비할 가능성이 높고 받는 선수가 편하게 소유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빌드업을 하는 팀들이 롱패스를 잘 시도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요. 그리고 또 패스의 길이가 길수록 경기 템포도 그만큼 느려집니다. 우리가 전방에 숫자를 많이 넣는 경기를 할 거라면 확실하게 수비수들이 전진해서 짧은 패스로 전방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당 평균 25.3개 전진 패스, 리그 2위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한호강 선수가 출전해서 적극적으로 전방 패스를 좀 시도해주고 전방에서 수비수들과 경합해서 이규동 선수가 우리 공격 선수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준다면 성남을 상대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규동, 한호강 선수를 꼽아주셨고요. 건어스님의 픽은 누굽니까? 네, 저는 2경기 연속 득점 파울리뉴 선수를 뽑고 싶고요. 만약에 선발로 나온다면 저는 김주찬 선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외인데요, 김주찬 선수를 픽해주신 건? 전 김주찬도 크게 동의합니다. 네, 김주찬 선수를 뽑은 이유는 일단은 그 천안전 후반전의 몸놀림이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다이렉트한 공격에는 아무래도 김주찬 선수의 그 스피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을 이제 침투해서 또 다이렉트로 크로스를 올려주는 혹은 뭐 얼리 크로스를 올린다든지 이런 공격이 좀 잘 먹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주찬 선수가 이날 그냥 득점포까지 터트려가지고 화려하게 좀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좀 다소 좀 처져 있는데 마음이 좀 아프거든요. 이 경기 통해가지고 화려하게 그냥 부활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키맨 예측까지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솔직히 이 경기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2대1로 수원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점은 하네요. 네, 왜냐하면 일단 제가 안 가기 때문에 이길 거고요. 네. 네, 수비가 지금 계속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클린시트를 기록할 거라고는 생각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우리 수비도 불안하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이제 감독이 데뷔전이기도 하고 또 성남이 계속해서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무득점으로 경기가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남이 득점을 하지만 결국 우리가 2대1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고요. 강유님의 경기 예측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매번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매번 같은 얘기를 하면서 늘 그렇듯이 선제골이 중요합니다. 성남이 무승이 이어지고 있는 18라운드서부터 지난 29라운드까지 8경기에서 선제골을 실점했거든요. 근데 그 선제골을 실점한 8경기 성적이 2무 6패입니다. 11경기 무승을 지금 달리고 있는데 그 중에 11경기 중 총 7패를 하고 있는데 선제골 실점한 경기에서 6패를 기록했다. 즉 선제골 실점에 굉장히 약하다. 선제골 실점 시 이겨내는 힘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새로운 감독이 와서 분위기를 전환하고 있겠지만 기존의 좋지 않은 흐름을 끊어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 득점을 할 경우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제 득점하고 2대0 승리했으면 좋겠다. 예상이 아니라 바람을 해봅니다. 바람. 김주찬 선수 나와서 선제골 터트리고 성남 무너뜨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예측이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선수단에게 성남의 이 부분 조심하라. 또 우리가 어떤 걸 중점으로 해야 한다. 또 방구석 전문가지만 또 조언을 하나씩 좀 해주신다면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상대의 주전 골키퍼 첼필순 선수에 대한 공략을 좀 주문을 하고 싶어요. 골키퍼 기록 중에 펀칭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상대의 슈팅을 막아냈지만 소유권까지는 얻어내지 못한 것을 펀칭이라고 하는데 이 펀칭이 총 53개로 리그 2위 기록이에요. 반면 상대의 슈팅을 막아내서 소유까지 하는 기록을 캐칭이라고 하는데 캐칭은 29개로 리그 12위의 기록입니다. 즉 슛을 막아냈을 때 안정적으로 캐칭하는 게 아니라 쳐내기 바쁘다. 네. 거기다가 경기를 보면 셰필슨 선수는 안전하게 좌우로 흘려서 펀칭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앞에 떨어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그냥 맞고만 보는군요. 네, 맞기 급급한 경우가 많아서 수원의 공격수들이 이 점을 참고해서 적극적인 슈팅을 때리고 또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을 가져가면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마일랏이나 파울리뇨, 김주찬 이런 2선 자원들이 좀 슈팅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 필요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네. 일단 성남이 최근 흐름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새로운 감독이 부임을 했고 또 더군다나 성남 홈이기 때문에 독이 바짝 올라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남이 내려앉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오히려 초반부터 전방에서 빠르게 압박을 이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반에 성남의 그런 빠른 전방 압박과 높은 에너지 레벨에 당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점을 좀 역이용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라인을 조금 내리고 카운터 어택을 준비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게 좀 플레이하라는 거와 결이 좀 같아 보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덤벼드는 상대를 조금 우리가 좀 가둬두면서 냉정하게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다. 두 분 다 좋은 이야기 해주신 것 같고요.
이렇게 성남전 프리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합니다. 네, 또 바로 부산을 만나기 때문에 바로 부산전 프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을 또 만나게 되는데 부산 아이파크 요즘 분위기 어떻습니까? 안 좋은 사건도 일어났던 것 같은데요. 네, 최근 5경기 부산은 3승 1무 1패로 흐름이 아주 좋고요. 특히나 3연승 중입니다. 그래요? 네. 10일 날 성호영 선수의 그 음주 문제가 발생하긴 했지만 15일 날 열렸던 전남을 2대1로 이기기도 했거든요. 조성환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포백을 사용을 잠깐 했다가 이제 3-4-3으로 경기를 요즘엔 하고 있고 또 공격이 굉장히 매서운 편입니다.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공격도 자주 하긴 하지만 중앙에서 이준호 선수를 중심으로 짧게 주고받는 패스를 통해서 수비 뒷공간을 허무는 연계가 특히나 매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점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성남과는 달리 부산은 조금 더 위협적이라고 좀 보셨던 것 같고요. 네, 강윤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 동의하고 이제 제가 가장 얘기하고 싶은 건 이번 시즌 초부터 홈에서 약하고 원정에서 강하던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부산이. 그렇죠. 원정에서 강한 것이 여전합니다. 최근 원정 5경기에서 4승 1패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천안도 원정 깡패지만 원조 원정 깡패는 부산이었다라는 걸 잊지 말고, 그리고 또 그 4승 1패 안에 안양과 전남을 꺾어버렸습니다. 야, 기세가 네. 좋은데요? 그러니까 박진석 감독이 사임하는 안 좋은 흐름에서 조성환 감독이 부임을 하고 다시 좋은 흐름을 타면서 지금 리그 5위, 우리보다 승점 1점 앞서서 리그 5위를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홈에서 만나는 게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미르는 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도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징크스 한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세 번째 만나는 부산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조심, 또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감독님이 바뀌었죠. 박진석 감독님에서 조성환 감독님으로 바뀌고 나서 팀을 굉장히 빠르게 수습하는 분위기거든요. 아시겠지만 조성환 감독님은 K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감독입니다. 또 실리 축구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감독입니다. 조성환 감독님이 박진석 감독님 때와 좀 다르게 부산을 지금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네, 조성환 감독은 전술적인 능력보다는 선수단 관리, 동기부여, 통솔에 능한 것으로 평가받는 감독입니다. 기존 박진석 감독과 비교하면 박진석 감독은 전술적으로 유연함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축구를 좀 시도를 했어요. 하지만 조성환 감독은 밸런스를 더 신경 쓰는 감독으로 보입니다. 박진석 감독의 유연성을 따라서 3백과 4백을 혼용하다가 최근에는 3백으로 고정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 미드필더들의 좋은 침투를 바탕으로 중앙에서의 킬패스를 시도하는 형태가 최근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은 중앙 수비와 미드필더들이 적절한 블록을 형성하고 좋은 위치 선정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조성환 감독은 3백으로 변경하면서 수비를 좀 단단하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또 임민혁 선수가 기존에는 미드필더로 기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3톱의 한 자리로 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의 장점을 또 잘 활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양 윙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술을 좀 구사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 여름에 영입됐던 김윤성, 강지훈 선수의 공격 가담이 아주 무섭습니다. 이거 우리 팀과는 무관한 얘기인데 만약에 인천 유나이티드가 다이렉트 강등을 안 당하고 승강 플레이오프로 나가고 부산이 인천과 승강 맞붙으면 굉장히 재밌는 그림 그려지겠네요. 그렇죠. 사임할 때 막 행가를 쳐주고 난리 났었는데 울고 불고. 네, 그렇게 막 팬들과 안 좋게 나간 감독도 아니었고 또 지금 같은 한 시즌 중에서 이렇게 되는, 그렇게 그것도 되는지 재밌겠네요. 네, 재밌겠네요. 예. 갑자기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러면 또 우리가 플레이오프를 못 갔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올라가야죠. 2등 가야지, 2등. 그리고 이제 조성환 감독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플랜 A를 굉장히 열심히 만들고 플랜 B가 굉장히 약한 감독으로 유명해요. 이게 제주, 인천 계속 이어지는 패턴이어서 준비해오는 것이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도 말씀하고 싶습니다. 조성환 감독이 지금까지 거쳤던 팀들이 초반에 이렇게 잘 운영을 했지만 뒤로 갈수록 이렇게 계속 성적이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플랜 A를 중시하지만 그게 이제 또 파해당하면 굉장히 뒤로 갈수록 꼬이는 모습을 장기적으로도 보여줬었는데 이 경기에서도 조성환 감독님이 뜻한 대로 게임 플랜이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벤치 싸움에서도 변성환 감독이 좀 완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꼭 이길 거라 믿고요. 우리 변버지 믿습니다. 또 성환 또 이름이 같네요. 그러네. 변성환 조성환. 성환더비네. 성환답인데 변버지가 더 셉니다. 네, 이길 겁니다. 네. 그렇다면 또 감독님 얘기를 우리가 해봤지만 부산에서는 우리가 어떤 선수를 가장 경계해야 될까요? 부산에 조심해야 할 선수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라마스 선수, 그리고 방금 언급해드렸던 임민혁 선수, 그리고 풀백으로 출전하고 있는 김윤성 선수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라마스랑 임민혁 같은 경우는 우리 상대로 늘 잘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꽁꽁 묶어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효님께서 보시는 부산의 위협적인 선수는 누구입니까? 네, 부산이 개인 전술이 좋은 선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좀 경기되는 선수들이 많은데 그렇지만 아무래도 가장 위험한 선수는 저도 건호스님처럼 라마스 선수를 뽑고 라마스. 싶어요. 네, 최근 임민혁, 이상준 이런 선수들을 활용한 뒷공간 침투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부산인데요. 이러한 시도는 라마스의 존재로 인해서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마스가 이번 시즌 키패스를 51개를 기록하면서 키패스 리그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공격 진영 내 패스도 403개로 리그 1위.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수들이 결정력이 좀 아쉽지만 라마스의 발에서 만들어진 찬스는 여전히 위력적이다. 라마스에게서 패스가 나가지 못하도록 압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마스는 대구 있을 때도 잘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중원에서 라마스 꽁꽁 묶어놔야 되는 거 잊지 않고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부산을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지난 원정도 변성환 감독님 부임 첫 경기였는데 사실 어려운 경기 했죠. 다행히 이종성 선수의 골로 1대1 무승부를 거뒀지만 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번 경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스타일상 상성일까요? 우리 왜 이렇게 고전할까요? 부산을 상대로. 빅버드에서 열렸던 4라운드 경기에서는 우리가 점유율에서는 앞섰지만 효율적인 부산의 운영이 완전히 말렸고 부산에서 열렸던 16라운드 경기에서는 부산의 공세를 잘 버티면서 승점을 획득해냈었습니다. 이번 시즌 부산은 상대 공격 진영에서 짧은 패스를 이용해서 공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권수님이 이 점을 지적해 주셨죠. 그것을 제가 좀 더 부가 설명하면 부산은 올 시즌 거의 모든 패스 지표에서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어요. 총 12,628회 패스를 성공시키면서 패스 성공 리그 1위, 키패스 240개로 리그 1위, 공을 전방으로 보내는 전방 패스 총 4,621개로 리그 1위, 공격 진영 내 패스 2,429개로 리그 1위, 마지막으로 단거리 패스도 총 7,613개 성공으로 리그 1위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패스, 전방으로 하는 패스, 키패스 다 리그 1위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요? 뭐야? 네, 패스를 이용해서 빠르게 전진하고 공격 진영에서 짧은 패스를 활용해 결국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단순히 맨마킹으로 상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공격 방식이라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좋은 수비 블록을 형성하는 게 필요하다. 패스가 연결되지 않도록 선수들의 위치를 잘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권은수님께서 김용성 선수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번 포항에서 임대로 영입한 왼쪽 풀백 선수예요. 이 선수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이 굉장히 좋은 루트가 되고 있고 음라파의 영입과 함께 김윤성의 날카로운 크로스가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어서 이 점도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성남을 대비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조금 더 치중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의견을 모았는데 부산을 상대로는 우리가 진짜 수비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우리 이번엔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3-4-3 포메이션의 약점을 좀 잘 공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지공을 펼칠 때는 부산이 수비 숫자가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뚫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게 좀 우려되네요. 예, 반대로 부산이 치고 올라왔을 때 만약에 우리가 볼을 끊어낸다면 측면에서의 빈틈을 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한 3-4-3 포메이션의 특징이 이제 투미들이 광범위한 범위를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빈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빈 공간을 노린다면 효과적인 공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부산이 이한도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 수비 라인을 굉장히 견고하게 형성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좌우 측면에서 시도되는 크로스에는 잘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즌 공중볼 경합에서 승리는 총 502회, 리그에서 12회 기록입니다. 약한 네, 편이네요. 네, 우리가 노려볼 바 부분이 이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규동 같은 선수의 머리를 향한 킥 공격이 효과를 볼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또 공중볼이 아니더라도 측면에서 연결되는 공격에 어려움을 느끼고 수비 진영이 무너지는 경우를 왕왕 보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안으로 파고드는 형태보다는 터치라인을 따라서 직선적으로
파고드는 방식으로 공격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한 대로 왼쪽 풀백 김능선 선수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전진하기에 그 뒷공간이 공간이 남겠네요. 허용할 때가 많아서 그것을 노리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는 직선적으로 플레이하면서 상대 수비를 좀 끌어내고 좀 빠르게 좀 정확한 크로스가 올라가서 좀 포스트 플레이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김현 선수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이규동 선수도 이날만큼은 연계도 좋지만 좀 포스트 플레이에 집중하는 모습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부산을 만나기 때문에 과연 로테이션을 가동할까? 거의 지금 내부 무한경제 체제라서 라인업이 자주 바뀌고 있다는 점도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시즌 경기가 많이 남진 않은 거라서 우리의 그 플랜 A대로 쭉 밀고 나갈지 아니면 크게 또 한 번의 로테이션을 줄지 각자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 주전 라인업이 확고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팀이 완성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선수들에게는 무한 경쟁일지라도 팀으로서는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 앞서 펼쳐질 성남전이 중요할 듯 한데요. 한동안 그 라인업이 굳어지는 듯 하다가 천원전을 통해서 대거 변화를 시도했잖아요. 변화가 됐죠. 예. 네, 그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성남전에서 가동하는 라인업이 효과를 본다면 부산전에서도 거의 그대로 가지 않을까. 뭐 선수는 조금 바뀌더라도 아니면 전술적인 형태가 그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는 그래도 부상 선수들이 좀 복귀한 편이라 스쿼드의 양 자체는 풍부해져 있기 때문에 감독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비판점이 있는 게 선수들이 무한 경쟁이라는 게 말이 좋아서 무한 경쟁이지 실수를 할 때마다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소극적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필드 내에서 그렇죠. 예. 예, 좀 실수를 하더라도 꾸준히 밀어주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 선수가 안정감을 갖고 적극적인 플레이를 시도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한 경기 안 좋은 모습을 보였을 경우에 너 내려가라는 형식이 돼버리면 물론 내부에서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이제 선수들이 자기도 모르게 위축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독과 코칭 스태프이 선수들에 대한 케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건너스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완전히 똑같은 얘기인데요. 일단 성남전의 경기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고 내부 경쟁이 치열하다곤 하지만 사실 저희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라서 무조건 베스트 11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부상 선수들이 복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일부 로테이션이 가동된다 하더라도 강윤님 말씀대로 우리의 전력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남전의 결과가 좋으면 그 선수들이 계속해서 기용을 받아서 부산전까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형태를 유지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떤 선수가 부산을 공략하는데 효과적일까요? 뭐 스타일상, 뭐 우리의 전술상 이 선수 꼭 나와야 된다 하는 픽하는 선수가 있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직선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윙어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손석영 같은 선수가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엔트리 복귀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네. 어려워 보이죠. 네,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전진성이 좋은 윙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배서준 선수가 안으로 파고드는 윙백 스타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높은 위치에서 공을 잡기 때문에 그쵸. 배서준 선수의 윙백 기용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 배서준 시프트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배서준 선수를 좀 우리의 키맨, 부산 격파의 선봉장으로 꼽아주셨고요. 건너스님은 배서준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배서준 기용이 또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뭐 다른 얘기지만 그 맨시티의 경우에 카이로크가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미드필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예. 전방에 한 4명 쭉 뭐 데브라이너, 귄도안, 홀란드 이런 선수들이 다 상대 수비와 붙어 있고 빌드업을 위해서 센터백들도 올라오지만 풀백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 역할을 배서준 선수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름 비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고 저는 지난 천안과의 경기에서 김주천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직선적인 돌파를 굉장히 잘해내는 모습을 보였고 또 그렇죠. 적극적인 크로스 시도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지난해부터 주 포지션인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아쉽다는 평가를 들어왔었는데 천안전에서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김주천 선수가 출전해서 상대 왼쪽 풀백 김윤성의 뒷공간을 끊임없이 파고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부산의 좋은 공격 루트를 하나 봉쇄함과 동시에 부산이 약간 사이드에서의 공격을 시도할 수 있어서 그런 오른쪽 공격을 김주찬 선수가 해주길. 그리고 저도 만약에 폼이 좋다면 쉽진 않겠지만
그런 것에서는 또 저돌적인 손석영 선수가 또 의미 있는 음. 플레이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손석영 선수의 등장도 살짝 기대해 봅니다. 김주찬 선수는 앞서 성남전에 기대되는 선수로도 꼽혔고, 예, 마찬가지로 부산전에서도 기대되는 선수로 꼽혔습니다. 두 분 다 사이드가 결국에는 공략의 핵심이라고 보신 것 같아요. 네, 결국 골은 중앙에서 났지만 그 중앙에서 골이 나기 위해서 흔들어야 되는 게 사이드라서 사이드니까. 예. 네, 사이드를 흔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렵겠지만 지금 힘든 경쟁을 하고 있는 손석영 선수도 혹시라도 이거 듣고 계신다면 힘내셔서 기회가 왔을 때 좋은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전 우리 패널 분들께서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네, 솔직히 쉽지 않은 경기라서 실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부산전도 마찬가지로 선제 득점이 또 중요한데요. 또제 득점 또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선제 실점을 한다면 만회를 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나서다가 대량 실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게 선제 걱정돼요. 예. 득점을 해가지고 부산을 급하게 만들면서 승점을 어쨌든 좀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정말 어려운 경기 될 것 같은 게 상대 3백에 갇혀서 허우적될까봐 좀 걱정이거든요. 반드시 선제 실점은 당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건어스님의 예측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무승부만 거둔다 하더라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렵게 우리의 흐름이 안 네, 좋으니까. 네. 네. 물론 뭐 우리의 성남전과 부산의 경남전 경기 결과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가 성남을 잡을 확률보다 부산이 경남을 잡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세면에서는 부산이 확실히 더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우리는 아직 공략당한 우리의 전술을 제대로 보완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승부만 해도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수원 팟캐스트 나와서 우리 팀 비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도 골다방 크루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두 경기 프리뷰를 해봤고요. 지금 성남과 부산전 당연히 모두 중요한 경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경기 만약에 우리가 못 잡는다면 뭐 1무 1패나 2패 이렇게 된다면 승격 싸움 사실상 어려워지겠죠? 저는 만약에 1무 1패 혹은 2패를 거둔다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승격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윤님은 어떠세요? 네, 부산이 당장 바로 우리 윗순위의 팀이고 승점 차도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될 경기이긴 해요. 이 성남의 경우에는 감독이 바뀌면서 분위기 전환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뭐 이번 시즌 전체를 보면 성남이 다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서 반드시 성남을 상대로는 승점이 아니라 승리를 가져와야 되고, 그 이후에 부산과의 경기에서는 좀 최대한 승점을 지키는 경기를 해서 실리를 취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만날 경기들이 다 쉽지 않은 경기예요, 결국엔. 그래서 이번 경기 못 이겨내면 이후의 경기들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어려운 상황이지만 선수들이 꼭 힘내서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1승 1무만 돼도 어느 정도 선방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경기 모두 드랍하면 큰일 납니다. 사생결단 정말 전쟁에 나가는 심정으로 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남 그리고 부산까지 경기 대비하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말로 꼭 승리해서 저 다음 팟캐스트가 좀 걱정돼요. 이 두 경기를 묶어서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두 경기 끝나고 나면 정말 리그 경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죠.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잖아요. 예. 6경기 이렇게. 6경기 남아, 네. 6경기 남아서 정말 그 결과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좌지우지할 것 같은데, 부디 두 경기 모두 잡고 다음 팟캐스트 때 기분 좋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다소 이야기가 조금은 어두운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 모두가 예민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미르에서 처음으로 변성환 감독님에 대한 야유가 박수와 함께 공존하여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팬들이 절박하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경기를 지켜본 저도 화가 났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 너무 힘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퇴장당했던 이 선수의 메시지를 보며 그 마음이 녹록듯 녹았는데요. 강윤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바로 이 백동규 선수에게 보내드렸는데 감사히도 답장을 해주셨더라고요. 차마 자세한 내용은 제가 밝혀드리기 어렵지만 명확한 것은 백동규 선수가 굉장히 죄송해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역할이든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까지는 제가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이 부분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것 같습니다. 예, 다는 못 전해드리지만 같이 나눴던 대화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징계로 경기에 나오지 못하지만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의 연습 상대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을 해줬고요. 또 패배한 것에 대해서 더 분하게 여기고 그 분함을 경기장에서 다시 쏟기 위해서 준비하겠다라는 얘기도 해줬어요. 그러니까 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베테랑으로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선수에 대한 비난보다는 응원으로 그리고 선수단 전체에 대해서도 응원으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수들의 스파링 상대로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이야기가 참 크게 와닿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베테랑의 힘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희생할 준비가 각오가 돼 있다는 것 또 우리 팬들을 다시 한번 힘내게 하는 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아마 많이 지치셨고 힘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경기장에서 함께했던 동료들 옆에 함께 있으니까 또 힘이 되더라고요. 거너스 강윤님 제가 그날 경기장에서 끝나고 우리가 졌지만 이 두 분 같이 있으니까 저 굉장히 든든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끝나고 우리 허명호님 만나서 막 이야기하다가 허명호님이 우리 끝까지 해야 된다고 포기하지 말자고 막 저희를 오히려 다그치듯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 또한 든든했고 제가 집에 와서 감자 트리콜로 병호님께서 카톡을 보내셨는데 그 내용이 그래요. 남은 경기 더 우리 필사적으로 하자고. 팬들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 동료들과 함께하는 것들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끝까지 합시다. 끝까지 싸워봅시다. 끝으로 오늘 패널분들께서 고생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한 말씀씩 해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가 못한 얘기인데요. 제가 경기장에서 매번 패배를 맛보고 돌아갈 때마다 참, 이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가혹하다. 네, 근데 돌이켜서 보니까 작년에 지금보다 더 힘든 시기를 경기장에서 버티신 많은 동료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요? 네, 그렇죠. 네. 옆에 있었네요. 그래서 저도 있었습니다. 네, 바로 옆에 있었는데 몰랐네요, 제가. 어쨌든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너무 어리광을 부리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힘을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작년과 같은 그런 진짜 절망적인 상황이 온 건 아니니까 포기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우, 감동적인데? 감동적인 거 몇 번 안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요. 예, 감동적이네요. 예. 저는 감정적인 이야기 잘 못해서 산술적인 이야기를 좀 네, 해보겠습니다. 해주세요. 이번 시즌 K리그2는 어떤 시즌보다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작년 최하위였던 천안이 기록한 승점이 36경기에서 25점인데 이번 시즌 최하위 성남이 27경기를 치렀는데 23점입니다. 작년 최하위 승점보다 벌써 뭐 전패한다면 저걸 못 넘겠지만 전패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넘을 거고 그만큼 치열하다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작년에는 우승팀과 최하위 팀의 승점 차가 50점 가까이 났는데 이번 시즌 안양과 성남의 차이가 30점이 채 안 됩니다. 28점인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치열하고 이번 시즌 수원뿐만 아니라 모든 팀들이 부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벌써 감독 몇 명이 바뀌었잖아요. 네, 우리가 다시 기세를 타고 또 다른 팀들이 무너지려는 법이 없기 때문에 아직 포기는 이르고 8경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모든 것을 쏟아낸 뒤에 다 같이 웃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함께 수원의 미라클런을 기도해 보시죠. 네, 이렇게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습니다. 미라클런 한번 믿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두 패널분들 마지막에 좋은 얘기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늦은 밤인데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참 오늘 우울한 얘기 많이 했지만 그래도 우리 끝까지 합시다.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We shall never surrender. 끝까지 함께 합시다. 오늘 밤도 골다방 크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성남전은 제가 안 갑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남한테 지면 진짜 성남. 보너스 부산전까지 안 가니까 2연승 가능합니다. 이거. 네, 앞으로 쭉 안 가면 8연승 가능하겠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 플레이오프 때 갑니까? 플레이오프 때 가면 그건 안 되죠. 막을 겁니다. 그건 막아야지. 하여튼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끝. 바다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